약자는 잡아먹히고 강자는 먹을 수 있다. 막혀도 된다. 네, 자기 스스로 나라를 꾸려갈 능력은 없고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너희는 조그만 나라니까 말하면 좀 들어라. 뭐 피해를 보면 그럼 네가 보질 말았어야지. 군국주의로도 이게 이어졌고요. 이지메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혐오해도 될 대상에게는 굉장히 잔인해질 수 있는 거죠. 자, 한중일이 왜 이렇게 서로를 싫어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국과 일본 둘 다 한국보다 위대하다는 사상이 뿌리 깊던데 네. 그 심지어 일본은 스스로 유럽에서 기원한 나라라고 여긴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유럽이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 초기 제국주의 시대에 그러니까 다른 아시아나 여러 비서구 지역의 국가들이 식민지가 되는 동안 유일하게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또 그 산업혁명을 성공화시킨 나라잖아요. 산업화를. 그리고 이제 그 자기들처럼 그 제국주의 나라들처럼 식민지를 주변에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하는 거는 기존의 이런 아시아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여러 그 제국주의, 서구 제국주의의 뭐 복식이라든지 네네. 뭐 사회 제도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서구화를 힘썼던 측면도 있고요. 또 이때 이제 뭐 그 일본 사람들 초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일왕의 초상화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얼굴이 아니고 점점 이제 서구적으로 약간 요새 말로 하면은 포샵. 초상화 포샵. 포샵이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 일본 만화를 보잖아요. 네네. 나오는 캐릭터들이 네. 사실 일본 사람보다는 약간 서구, 예, 약간 예. 좀 유럽이나 네. 이런 뭐 미국 사람처럼 생긴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많고요. 또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그려지는 세계 자체가 일본이 아니고 그쵸. 어떤 이제 서구인들이 등장하는 네네. 세계. 이제 최근에 뭐 진격의 거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뭐 이름도 뭐 에렌이라든가 뭐 이제 그 프랑스 내지는 독일 뭐 오스트리아 요쪽 계열의 이름들 많이 쓰죠. 그 벨사유의 장미? 네네네. 오스칼, 또 있는데. 캔디, 테리우스. 그렇죠. 벨사유? 갑자기 우리 예. 성이 왜 나오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사람들은 애니메이션 속에서 이제 일본이라는 어떤 가상의 이미지를 구현하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일본어를 쓰고 또 행동하는 걸 보면은 전혀 또 서구적이지 않거든요. 막 금발의 귀족 영예가 일본적인 예법을 쓰면서 서로 그 궁중에서 얘기하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이게 이제 일본의 어떤 투영된 이미지가 아닌가 싶은 느낌마저 있습니다. 일본인은 민폐 끼치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인에게는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요 말씀은 이제 일본의 그 강약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인들은 이제 강자와 약자를 굉장히 구분을 하고 강자는 이제 강자의 길이 있고 약자는 약자의 행위 양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강자는 약자에게 어떤 일이든 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약자는 강자에 대해서 내가 당한 일이 뭐 부당하다든가 이런 것도 조차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약자는 잡아먹히고 강자는 먹을 수 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이 과거에는 약자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일본인들의 인식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은 약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막혀도 된다. 네, 그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일들이 자기들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한 당연한 걸로 거다. 강자가 약자한테 할 수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우리가 그 부당한 일이다라고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약자여서 당한 거를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한국에 대한 태도는 강약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걸 또 잘 볼 수 있는 게 이제 일본 그 예능에서 여자 아이돌이 나왔을 때 이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자 아이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 출연자들한테 굉장히 가학적이고 가혹한 이런 이제 태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여성이 약자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막 해도 된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 바로 뭐 프로그램 문 닫고 그렇죠. 방송국 뭐 심할서 쓰고 PD님들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중국도 스스로를 대국이라고 여기잖아요. 예. 그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예. 중국의 이런 대국주의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아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그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이제 우리는 대국이고 너희는 조그만 나라니까 말하면 좀 들어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죠. 한국과의 관계가 좀 중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특이한 케이스예요. 어떻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나라가 열 몇 개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큰 나라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예, 근데 러시아는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강국이라고 중국도 그렇게 알고 있고 러시아도 그렇게 알고 있고, 뭐 인도 있죠, 뭐 부탄도 있고 뭐 무슨 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꼭 매 건마다 고개 빳빳하게 들고 칼소리 자꾸 막 해대는 게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가로 열고 넌 뭐가 그렇게 잘났니? 가로 닫고 이런 마음이 좀 있죠. 그리고 그 중국은 현재 국가 전략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이제 서구 세계는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우리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중국이 지금 패권을 향해 지금 올라서고 있는 이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는 저기 있는 한국이 꼭 껴서 꼬장꼬장 이렇게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좀 있죠. 일본은 한국이 태생부터 식민지였다고 주장하는데 네. 그 근거가 뭐예요?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네. 이제 삼았던 그 논리인데요. 한국은 예전부터 뭐 여러 나라의 식민지였지 않느냐. 네. 또 이제 원나라 때 지배를 받았던 거, 또 이제 명나라, 청나라 때 이제 사대 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근거로 하는 거죠. 이게 한국은 예전부터 식민지였으니까 지금도 스스로 뭐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 나라를 꾸려갈 능력은 없고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죠. 그 최근에도 두 나라의 혐한 감정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중국의 혐한 감정이 심화된 2015년 그 한국의 미군의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서부터였죠. 그 사드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생각하는 것과 한국이 생각하는 것은 180도로 달라요. 어떤 면에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거 사드 방어용이야. 네. 북한 때문에 그래. 그게 싫으면 네가 북한을 어떻게 해주든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한국의 정서라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는 어떻게 봐도 중국이 미국의 공격에 대항해서 반격할 때
그 반격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이고 또 그 사드의 모드가 몇 가지 모드가 있는데 깊게 들여다보는 모드로 하면 그게 1200km 이상 그 관측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 1200km, 1500km가 되면요. 중국의 주요 도시는 전부 그 레이더 잡을 수 관측 범위에 들어가요. 그러면 중국에서 뜨고 내리는 항공기 미사일을 다 미국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건데 그건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거 우리가 잘 알아서 할게 그러는데 미군 거잖아요, 그거. 그렇죠. 미국이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어차피 말해도 안 들을 애들이고 그 한중일 간의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중국 입장이 이런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은 어차피 적이고 한국은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우리 편이 돼줬으면 좋겠는데 기어코 절로 가겠다는 거냐. 그러면 중국이 한국을 미국의 속국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그 기대에 대한 원망이죠. 같이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면 어느 편이 될지 태도 표명을 해라. 명확하게 좀 말해라. 말해라. 그럼 도대체 너 저 여자가 좋아, 이 여자가 좋아, 저 여자가 좋아, 내가 좋아. 분명히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 정부는 여기까지 얘기를 안 했죠. 그러나 이제 현재 들어와서는 사실상 이제 만천하에 공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가상 적국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 불매 운동이 있었죠. 2019년에 이제 일본 불매 운동을 했는데 그 일본에 좀 타격이 있었나요?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맥주하고 이제 유니클로라는 기업에 그렇죠. 대한 그때 텅 비었죠. 불매 운동이 좀 눈에 띄었었는데요. 네. 맥주 수출은 이제 기존 수출량의 거의 100% 가까이, 그럼 아예 99% 이상 감소가 했었고 네. 최근에 좀 회복세가 있다고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은 뭐 한 8분의 1 수준, 7, 8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아직도 타격을 받고 있군요. 예. 그리고 뭐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이 국내에 한 20개 이상 없어졌었죠. 문 닫았고. 네. 네. 일본은 아베 정권 이후로 혐한이 더 심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이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정권을 잡았는데 네. 일본이 한 80년대 중후반까지 이제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전까지 이제 굉장히 활성화됐던 시기를 버블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버블이 꺼지면서 한 20년, 30년 이상 계속 침체 시기로 접어들게 된 거죠. 그 2010년대 초반부터 중반 뭐 후반까지 중국이라든지 한국이 굉장히 많이 일본을 추격했지 않습니까? 네. 경제적으로. 그런데다가 이제 뭐 동일본 대지진이라든지 일본 뭐 중국과 한국의 약진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인들의 이런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일환으로 이제 혐한도 같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혐한 시위도 많이 하는 네네네. 것 같던데요. 역시 이제 아베 정권 때 이제 심해졌는데 뭐 매 주말 뭐 거리에서 혐한 시위가 일어나고 그랬었죠. 특히 이제 2015년 경에 이제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또 반일 감정이 또 높아졌었고 그런 것과 결합해서 이제 혐한 시위도 더 격화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에선 시위가 일어나도 그 사용하는 문구라든가 캐치프레이즈가 상당히 표현 자체는 온 거네요. 근데 일본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반한 네. 데모라든가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그 자극적이고 좀 지나친 표현을 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게 무슨 특별한 그 배경이 있을까요? 일본의 어떤 특정한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은 그 일본 내부에서는 굉장히 그 안정적이고 또 일본은 좋은 나라여야 한다는 압력 같은 게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내 행동을 자제하고 억제해야 되는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혐오라는 게 과거에서부터 일본의 어떤 이런 억제하는 측면을 풀어내는 이런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일본은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좀 그 격리돼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좀 고립돼 있고 산맥이라든지 바다라든가 네. 그리고 또 과거에는 이제 봉건 사회였기 때문에 네. 뭐 자기가 자기 지역을 지배하는 영주의 허락 없이는 타 지역으로 이사도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라하치부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이제 꼭 공동체의 힘이 필요한 10가지 종류의 작업이 있어요. 뭐 출생, 장례, 화재, 건축, 이사 뭐 등등 네. 이런 것들은 여러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10가지 종류의 일에서 8가지의 일에 그 따돌림을 하는 것이 무라하치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 규약을 어긴다든가 마을 사람들의 눈 밖에 나면 이제 무라하치부를 당하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제 이지메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무라하치부가 행해졌을 때는 굉장히 이 잔인한 방식으로까지 행해집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뭐 약속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뭐 군중 심리라든가 그때 뭐 잔인성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혐오해도 될 대상에게는 굉장히 잔인해질 수 있는 거죠. 일본은 중국을 왜 싫어하는 건가요? 일본도 처음에는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뭐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이제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제 그런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되게 대국답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막 지원도 일본이 초창기에 막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전쟁 배상금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네. 중화민국 장제스 총통이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때 장제스 총통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피해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없다.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이 뭐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일본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왔던 세계 2위 강국의 자리를 중국한테 넘겨주면서 이전 시기부터 있었던 이제 일본의 불안감이 커지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최근 분위기가 이제 대국을 굉장히 강조하고 최근 젊은이들이 뭐 중국 최고 뭐 이제 주변국들 좀 약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혐중 분위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 청년들의 중국을 싫어하고 일본을 싫어하는 감정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중국의 미세먼지나 오염 물질 같은 게 이제 한국에 폐해를 많이 끼쳤죠. 네. 근데 저는 중국에 살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네.
예, 중국에서 그 겪는 그 공해 스모그라는 건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언젠가 한번 일이 있어서 베이징에서부터 차를 몰고 시안까지 운전을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1,200km입니다. 그런데 베이징이 그 공해 스모그가 가득했어요. 어느 정도예요? 그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정말이에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죠. 그냥 시커멓게 이렇게 다 있고 고속도로가 이제 뿌옇고 이제 이런데 이게 1,200km를 계속되니까 제가 시안에 도착한 다음에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건 이래서 사람이 살 수 있나? 도대체 어떻게 1,200km를 이 스모그가 연결이 돼 있냐? 그래서 그날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스모그가 어디까지 가는지 그렇죠. 찾아봤어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동북 지역에서 출발해서 베이징을 거쳐 시안을 거쳐 저기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한 2,000km에 걸쳐서 이 오염 물질의 띠가 끊이지 않게.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때문에 우리 오염 물질이 들어가지만 중국에서는 우리 다 죽겠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는 시각은 뭐냐면 우리가 그걸 보내고 싶어서 보냈냐? 우리는 더하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건 네 사정이고. 그렇죠. 아니 왜 남한테 이렇게 우리- 민폐를 끼치냐?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에는 사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뭐 사람들이 뭐 안 나가고 아니면 나갔다가 뭐 삼겹살 먹어야 된다고 여기 기름 뭐 이렇게 여기에 바르라고. 그 하나 개념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일본식으로 그 민폐를 끼치는 거, 매갖고. 매 갖고요. 그런 개념이 이제 한국도 있잖아요. 네네. 중국은 없어요. 그래서 뭐 피해를 보면 그럼 네가 보질 말았어야지. 그걸 네가 막았어야지. 근데 이게 한국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중국 그쵸.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거예요. 중국의 지금 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한국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 오염 물질이 한반도로 넘어가서 정말 우리 미안해 죽겠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렇죠. 중국 안에서도 옆에 있는 공장에서 그냥 떼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는데 그럼 저 녀석이 그러면 매일 와가지고 찾아뵙고 죄송하다고 하냐?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면 그 사회가 좀 제가 그냥 금방 생각해도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나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두 내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서야 된다면 그건 항상 정부가 되고 정부가 돌아가게 하려면 지도자가 그걸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한국에서 왜 이렇게 일본을 싫어하는지. 싫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두 부분으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일본의 문화를 좋아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본 문화라든지 콘텐츠라든가 뭐 그렇죠. 음식이라든가 음식. 여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경우는 이제 직접적인 해를 입는다고 생각할 때죠. 이제 뭐 역사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가 뭐 독도 문제 또는 이제 최근에 뭐 방사능 문제라든가 네. 이런 거에서 이제 폐를 실제로 받으니까 왜 그러냐, 왜 그것을 뭐 막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이제 불만을 갖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는 물론 뭐 K 콘텐츠, 뭐 K 드라마 많이 보기도 하지만 한국 뉴스를 그렇게 많이 본다면서요? 네. 뉴스 시사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이제 한국의 이런 사회 현상 특히 이제 정치 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뭔가 한국의 문제점을 찾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약간 부정적인 뉴스를. 그렇죠. 그래서 혐한의 일환으로 한국의 부정적인 뉴스를 찾아서 그거 봐라 저기는 나쁜 나라다. 그러니까 이런 쪽의 의도가 반영된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YTN 시청자 중에도 일본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konnichiwa. 뉴스 매니아입니다. 그렇.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프랑스인보다 각 나라 국민들이 훨씬 잘 뭉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56개 민족, 네. 실제로는 사실 뭐 몇 수백 개 민족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단일 민족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화 민족이라는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는 모두 중화 민족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합을 하고 있죠. 근데 중국의 경우 국가의 구심력을 발휘하는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입니다.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구조가 이념을 통제하고 방향성을 부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만일 지도부가 일본은 손을 봐줘야 되겠어, 또는 한국은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이런 암시와 이 은유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래에서 이제 다 알아듣고 그거를 확대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죠. 일본의 민족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조가 되는데요. 이거 역시 이제 과거로부터 일본이 그 섬이라는 지역 안에서 이제 내부 결속을 강화해 왔던 요런 이제 역사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개인을 중시하기보다는 이제 항상 집단에 충실을 해야 된다. 최근에는 이제 민족주의로까지 연결지어서 이런 측면이 아무래도 이제 다른 나라를 혐오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나라 간의 혐오 감정이 이대로 굳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은 굉장히 경직되고 사상적으로 통제받는 국가잖아요. 중국 또는 중국 사람들을 보고 마음을 풀고 너희가 이해를 해서 이 상황을 개선시켜 달라라고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리 쪽에서 뭐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가능한 방법이라는 게 우리가 좀 더 중국이 왜 저러는지, 중국을 나쁘다, 밉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원인을 조금 더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길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게 그것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역사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왜 미워하고 왜 독도가 자기네 땅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혐오와 갈등이 생산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다고 해서 배우지 난 못 배웠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자신들도 배워보려는 생각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게 웬 난리지에서는 한중일 세 나라가 서로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려면 각각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각 나라 대표로 출연한 입장에서 오늘의 난리지를 한 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을 이해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너무 다른 사람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생각을 하실 때는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1000년 후에도 이웃 국가일 것이고 10,000년 후에도 아마 이웃 국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오를 키우는 방향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행동을 하기보다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우리 세 나라가 모두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일본은 한국을 왜 싫어하는지 사실 잘 몰랐는데 덕분에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